안녕하십니까. 개미무명입니다. 오늘 영상은 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대한 분석을 이어갈 테고, 두 번째는 이제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또 잠깐 얘기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 물가, 금리, 그리고 부동산, 요렇게 좀 연관지어서 짧게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일단 오늘 뭐 세 가지를 다룰 예정이라서 짧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우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에 앞서서 먼저 제가 이제 코로나 걸렸다고 하니까 이제 걱정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제가 하루 아주 그냥 바짝 진짜 죽다 살아났습니다. 진짜 온몸이 예 정말 그냥 몸살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냥 몸살이 아니라 뭐 의사 말로는 뭐 잘 안 아프던 사람이 보통 아프면 독감이든 뭐든 간에 안 아프던 사람이 아프면 좀 세게 온다 뭐 이런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족다 살았습니다. 뭐 대신에 그렇게 정말 진짜 힘들게 뭐 그렇게 앓고 나니까 몸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뭐 환골탈태? 마치 뭐 제가 이전에 방송을 하면서 주가 우리나라 경제에도 뭐 명현 현상이 일어난다. 더 좋게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아픔을 겪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명현현상처럼 뭔가 이걸 한번 하고 나니까 몸이 좀 더 좋아진 것 같고 막 어깨 결림이나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좀 뭉쳤던 부분들이 근육이나 이런 게 뭉쳤던 것들이 조금 다 좀 풀린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 이제 코로나 걸린 지 뭐 며칠 안 됐고 여전히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자가 격리 중입니다. 아무튼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염려 덕분에 좀 빨리 좀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계속해서 이제 지금 제가 계속 뭐 몸은 좀 안 좋았지만 계속 좀 전반적인 경제적 그런 상황들은 보고 있었어요.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낮은 폭을 두면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좀 이 차트를 지금 확대해서 보면 그래도 지금 여기서 본다면은 여기보다는 여기보다는 또 여기가 좀 거래량이 조금씩 정말 미세하게 살아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조금 많이 고픕니다. 오늘 어제 미장 때문에 증시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조금 실망스러우실 거예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소외주예요. 소외주. 이 소외주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살아나야 돼. 거래량. 거래량이 어느 정도는 살살 살아나야지 조금씩 주목을 받는다기보다는 어쨌든 관심을 받기 시작해요. 이런 관심을 받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관심을 두던 사람들 중에서 조금씩 주워 담는다든지, 요런 현상. 상관없어요. 오늘 지금 떨어진다고, 너무 그렇게 뭐 조금 남의 떡이 더 이제 맛있어 보이는 것처럼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좀 줏대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관심을 절대 끄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이 조금 남들보다 못한다 해가지고 내 자식한테 관심을 끄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상관없어요. 거래량은요, 뭐 주가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살아나든, 예, 근데 너무 막 훅 떨어지는 건 좀 다른 얘기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아래로든 위로든 일단 거래량이 살아나야 된다. 예. 지금 조금씩, 예.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슈팅의 어떤 요 간격도 조금 이전보다는
조금은 좀 줄어들고 있고, 예, 거래량도 상대적으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오늘이 이제 그 FDA하고 사전 미팅이 있는 날이죠. 예, 12월 14일. 아이고, 앞에는 한글로 적고 뒤에는 한자로 적었네. 버릇이 돼가지고. 아무튼, 제 생일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생일인데, 예, 자가 격리 중이에요. 코로나를 선물로 받은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오늘 조금 주가가 안 좋다 해서 너무 기분 좋아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 사전 미팅, 자, 뭐, 아시다시피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예, 크게 의미는 없고, 이제, 이제 품목 허가 신청하기 전에, 이제 FDA하고, 이제 그동안 했던 이제 그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들을 가지고, 논의를 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자료는 이렇게 하고, 저 자료는 이렇게 하고, 이거 이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된다. 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미 이 허셉틴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FDA도 지금 시중에 7개인가? 그죠? 7개, 저는 7개로 알고 있는데 7개 정도의 바이오시밀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FDA 자체가 이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경험이 많고,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뭐 지도를 해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잘 이렇게 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다면, 예, 그런 게 있다면 뭐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런 어떤 피드백을 잘 받아가지고 뭐 보완할 게 있다면 보완해서 이제 BLA를 이제 신청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미팅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는데, 다만 이제 사전 미팅을 이걸 이제 했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사전 미팅하고 나서 어떤 일정 기간 안에 BLA를 또 신청을 하고, BLA를 신청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BLA 신청하고 난 뒤 뭐 얼마 안에 이제 또 그 승인 여부를 알려줘야 되는 이제 시간이 픽스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다만 우리가 이미 EMA에서 한번 이제 미끄러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잠깐 조금은 이제 걱정스러운 게 뭐였냐면, EMA 그때 이제 미끄러지기 전에 이미 FDA하고도 이제 임상을 이제 동시 진행을 하고 있었죠. EMA가 먼저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MA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약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약 효능에 대한, 예, 약 효능의 동등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예, 임상 배치와 이제 상용화 배치 간에 이게 동등성 입증 문제, 요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EMA에서 일단 자진 철회를 하고 다시 재신청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한번 겪었기 때문에 FDA에서 똑같은 자료, 이때 EMA 때와 같은 그 전철 그대로 FDA를 밟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거는 똑같아요. FDA도 마찬가지입니다. EMA 안에서도 제가 그때 재신청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FDA, 그러니까 먼저 자기들이 신청했을 때 미끄러졌을 때 그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심사관이 바뀐 그 사람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바뀐 심사관들이 뭐 좋은 결과를 좋은 피드백을 줬고 문제가 없다고는 얘기는 했으나 앞에 EMA의 심사위원들하고 어찌 보면 같은 자료를 두고 다른 결과를 내놓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은 제 생각에는 EMA 그 바뀐 심사관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아니면 아예 임상을 다시 하겠죠. 뭔가를 아예 처음부터 어느 지점부터 다시 하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임상 배치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EMA 여기도 시가 문제다. 예. 충분히 마지막 그 심사관들이랑 저는 비공식적인 어떤 교감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걸 계속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지 말고 우리도 입장이 있고 앞에 심사했던 심사관들의 입장이 있다. 우리 심사관은 다르지만 우리도 결국에는 같은 어떤 라인이기 때문에 EMA이기 때문에 EMA를 대표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람은 다르지만 우리가 그런 EMA라는 큰 틀에서는 같은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 체면을 세워달라. 예? 그리고 너희도 좀 깔끔하게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자신 처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제출해라.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하겠다. 예. 약이나 이런 데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비공식적인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제 내피셜이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FDA죠. FDA도 이런 이제 EMA하고의 어떤 그런 비공식적인 교감,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이제 받은 피드백이나 교훈이나 어떤 절차적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자기들이 일단은 한번 그것을 시행착오를 겪었고 했기 때문에 FDA에서는 그게 같은 내용으로 FDA에서 미끄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좀 좋게 보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지금 이때까지 있었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어떤 그런 행보를 봤을 때, 조금 기대보다는 좀 우려가 더 큰 건 사실이에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학습 효과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뭐, 어디 시장통도 아니고, 당연히 이런 경험을, 앞선 경험을 통해가지고 FDA하고는 좀 더 원활히 진행시켜서 약은 문제가 없으니까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오늘 분석을 마칠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FDA 이제 이게 나중에 승인이 된다, 승인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물론 호재 뉴스예요. 대박 호재 뉴스긴 한데 이것이 당장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어떤 뭐 매출을 확 올려가지고 돈을 막 벌어들이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점. 이미 허세팀 바이오 시밀러는 시중에 이미 유통되고 있는 게 7개 가량이나 되기 때문에 레드오션이죠. 예, 맞아요. 레드오션 맞습니다. 맞아도 중요한 것은 이 승인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그냥 그런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이 아니다. 예, 우리의 역량을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연구진들과 이런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진행했던 이런 역량들을 이제 검증된 그런 역량들이 검증된 기업이다. 우리 스타트업 아니다. 그리고 그 승인된 약을 또 자체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라는 이 생산 시설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연구부터, 그러니까 후보물질 발견부터 해서 임상 진행, 그리고 승인받고 생산해서 뭐 유통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자체적으로 해도 되겠지만 해외는 해외 유통 파트너를 뭐 해야 되는 게 더 이득이죠. 예,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검증을 받게 되는, 한마디로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이제 180도 바뀌어 버리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실상부 우리나라 세 번째 바이오 이제 시밀러 이제 보유한 기업이 되겠죠. 예. 그런 데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음 뭐 이제 휴미라나 뭐 아바스틴이나 그리고 또 이런 바이오 시밀러와 또 달리 또 췌장암 신약이 이게 진또백이에요. 이거 췌장암 신약 이게 진또백이다. 이거 만약에 승인 받았다. 이거는 바로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 방에 뛰어넘거나 단박에 같은 동등한 입장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진 게 이 바로 항암 신약이라는 부분. 대신에 그만큼 힘들겠죠. 예, 쉽지 않겠죠. 예,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 바이오 시밀러와 유에서 물을 창조하는 항암 신약과 그냥 있던 것을
있던 것을 다시 복제해서 만드는 바이오 시밀러랑은 조금 다르다.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르죠. 어쨌든 이렇게 뭐 EMA든 FDA든 이게 승인을 받는다는 그 자체에서 이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의 역량과 기술과 예? 그런 것들이 다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더 남아있죠. 예. 그러니까 너무 하루하루 일일비 마시고, 오늘 좀 주가가 안 좋고 하더라도, 예, 너무 실망도 하지 마시고, 좀 부처 같은 마음으로, 예, 느긋하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이제 또, 뭐,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약간 우상향하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고, 고점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눌림목이 또 나온다면, 눌림목이 혹시나 나와준다면,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9,500원, 이 만원 아래에서는, 뭐,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는, 이 지점에서는 매수해도 괜찮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주가는 내릴 때 사는 것이다. 내릴 때 사는 거고, 오르고 나서는 사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이제 테슬라. 제가 테슬라가 어제 그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또 떨어졌어요. 리비안도 물론 떨어졌어요. 예, 왜냐면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좀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기차 섹터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는 고평가다. 어쩔 수 없어요. 테슬라 주주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도 객관적인 사실은 그냥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 고평가다. 그래서 테슬라 우리가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 모든 완성차 이제 업체들은 다 덩치가 작지가 않잖아요. 커요. 특히 글로벌 이제 자동차 기업들은 공장도 많고 고용 인원도 많고 생산 대수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런 규모의 경제를 하다가 이게 경기 침체, 차가 안 팔린다 이거예요. 차가 안 팔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그 생산 대수를 만들어내던 그 덩치가 오히려 이게 독이 된다고요. 한창 진짜 막 전기차가 불티나게 팔릴 때는 그 엄청난 생산량이 좋죠.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많이 남으니까. 예? 근데 이것이 경기 침체든 회사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든 뭐든 파업을 했든 무슨 이유든 그 공급보다 그 수요가 못 따라가면은 그 커다란 덩치 우리가 덩치 몸무게가 30kg 20kg 이런 애들이 먹는 식사량이랑 덩치가 막 한 100kg 거구에 거구 100kg 150kg 정도 되는 예? 성인 남자가 먹는 식사량이랑 다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식사량을 확 줄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20kg, 30kg 이런 애들은 적은 식사량으로도 얘들은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150kg 이렇게 거구인 사람들은 식사를 막 이렇게 예?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이 먹다가 예? 식사량이 줄었어요. 반으로 줄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몸무게가 쭉쭉 빠집니다. 몸무게가. 그 식사량에 맞게 만약에 그 식사량을 더 먹고 싶어도 더 먹을 수 없는 무슨 이유로 안 먹게 된다면 몸무게가 빠지게 돼요. 150kg인 사람이 130kg, 120kg 쭉 오히려 70kg이던 사람이 10kg, 20kg 빠지는 거는 진짜 밥을 잘 안 먹어도 쉽게 잘 안 빠져요. 근데 식사량을 줄여도 그게 안 빠지는데 150kg 이렇게 거구이던 사람들은 식사량만 딱 줄여도 운동 안 해도 식사량만 줄여도 몸무게가 그냥 20, 30kg는 쭉쭉쭉쭉 빠집니다. 그런 것처럼 테슬라도 덩치가
크잖아요. 전기차 시장에서는. 그렇게 규모의 경제를 하다가 이것이 수요가 딱 감소가 되면은 이게 굉장한 고통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중국에 있는 팩토리, 또 미국에 있는 팩토리에서 이 생산되는 이 덩치 큰 테슬라의 왜 식구들이 또 그만큼 많고 또 그만큼 규모의 큰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 보수하고 또 그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죠. 또 다음 무슨 이제 차세대 뭐 사이버 트럭이든 뭐든 아니면 그 다음 제네레이션에 해당되는 차량을 개발하고 뭔가 플랫폼을 개선하고 뭐 소프트웨어를 또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돈은 지속적으로 그 덩치에 맞게 계속해서 그 소비 지출은 나가야 되는데 수요가 준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굉장한 후폭풍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걸 줄일 수도 없어요. 제조업의 특징이에요. 제조업의 특징이 이거를 탄력적으로 공장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침체가 오면은 오히려 덩치 큰 이런 제조업 기업들이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고 테슬라 자체가 제가 계속 고평가다. 저는 테슬라를 얼마가 적정가라 생각하느냐 보면은 저는 일단은 7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70달러에서 100달러 요 사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일단은 조정을 받고 그 뒤에 이제 테슬라의 상황이나 뭐 전기차 섹터의 어떤 상황 여러 가지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해야 되고 지금은 테슬라는 수많다가 아니고 수십 개의 이 진짜 전기차 시장에 도전하는 그 도전의 직면에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뭔가 또 센세이셔널한 어떤 테슬라만의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힘들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 애플이 되고 싶다. 애플은 전자 쪽에서는 진짜 독보적이잖아요. 걔들의 진짜 탄탄하고 진짜 무너뜨리기가 힘든 그들만의 성이 있습니다. 진짜 애플은. 예, 진짜 견고해요. 그래서 삼성이나 뭐 어디 구글이나 뭐 어디 기타 그런 기업들이 함부로 절대 넘볼 수가 없는 그들만의 그게 있어요. 절대 제가 볼 때는 향후 뭐 30년, 50년 동안에는 애플 못 뛰어넘어. 그런 것처럼 테슬라도 그런 것이 있느냐? 제 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이거 솔직히 뭐 쓰는 사람만 쓰고 저는 솔직히 자율주행 기능 빼고 그냥 차값 낮춰주면 좋겠어요. 저는 안 써요. 있어도 안 씁니다. 물론 테슬라가 아니라 다른 그냥 자율주행이긴 한데 뭐 레벨 3, 2 뭐 이런 거 예? 그냥 운전대 놓고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그냥 고속도로에서 그냥 따라가고 지가 알아서 속도 줄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 잘 안 써요. 그냥. 좀 그런 게 좀 아직까지는 저는 기기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안전이랑 또 제 목숨과 또 제 가족의 또 목숨 안전 이런 거와 직결되기 때문에 차량은 진짜 그냥 웬만하면 그냥 제가 운전하고 기껏 써봐야 그냥 우리 정속주행 정도는 쓰는데 자율주행은 안 씁니다. 쓰지 않고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테슬라가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독보적이고 뭐 좀 우월한 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독보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찐개찐이에요.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에요. 이제는 그것도 이제 테슬라의 장점이 될 수 없고 테슬라는 그리고 지금 이제 보급형이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이제 보급형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보급형 전기차를 만드는 중국차의 그 도전도 만만치 않고 예. 우리나라 이제 현대기아차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아마 왜냐면 테슬라가 워낙 많은 것을 많은 것을 이제 점유하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뺏길 게 많지 뺏어올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저는 좀 부정적이게 본다. 테슬라 기업 자체가 무슨 망하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 뺏길 게 많다. 뺏어올 것보다 뺏길 게 많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굉장히 고평가다. 예, 저는 70달러에서 100달러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리비안을 제가 잠깐 이제 비교를 하면 저는 이제 리비안을 이제 매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8원 안으로 굽는다 하지만 저는 객관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금방 봤던 테슬라 주가는 지금 이렇게 쳐받고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약보합 정도로 수준으로 지금 리비안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리비안은 지금 적자예요, 적자. 적자고 내년도 적자일 거예요. 하지만 왜? 지금 돈 왕창 벌고 있는 테슬라는 왜 이렇게 주가가 꽈쳐받고 있고, 왜 적자 투성인 리비안은 지금 주가가 그렇게까지 안 떨어지고 있느냐? 그것은 기대입니다, 기대. 테슬라는 기대치가 이제 완전히 없는 거예요, 지금.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제 자기가 점유하고 있던 것을 다른 전기차, 도전하는 업체들한테 뺏길 것만 있지, 이걸 그들로부터 뺏어올 건 없는 거예요, 지금. 물론, 누구도 점유하고 있지 않다. 신규 시장이 있고, 전기차 섹터가 앞으로 갈수록 더, 확대되겠지, 시장 규모가 더 확대되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테슬라가,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었죠. 예, 그래서 그게 주가가 반영이 돼가지고, 사상 진짜 최고의 어떤, 주가 행진을 보였던 것이, 이제는 경기 침체에 같이 그게 맞물리면서, 예, 수많은 업체들의 도전과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테슬라는 이제 뺏기고 자기 집을 지키는 것만 해도 지금 이제 버거운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왜? 그 커다란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 그 많은 어마어마한 고용의 그 어마어마한 인원의 그 고용 그것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게 힘겨울 수가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리비아는 아직은 가볍다. 아직 이제 그 조지아 공장도 아직 완성이 안 됐고, 근데 계속해서 이들은 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시장 기대치에 부합되는 그런 생산 대수랑, 예? 그리고 그 생산 대수에 못지않게 고객 대기자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차를 진짜 언제 1년 뒤에 문제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약 대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고 생산 대수도 어떻게든 계속 늘리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현금이 일단은 앞으로 향후 한 3년 동안에는 문제 없을 정도로 일단 탄탄하고 대신에 최근에 이제 벤츠와 원래 유럽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제휴를 했는데 그것을 잠시 멈춘다. 뭐 취소라는 단어는 안 썼더라고요. 언론에 보니까. 취소가 아니라 잠시 멈춘다. 왜? 지금 경기 침체가 이렇고 내년에 이렇게 힘든 상황이고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현금을 조금 미국 내 시장의 어떤 견고한 성장을 위해서 현금을 일단 보유하고 있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재정 관리를 한다.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당장은 좀 벤츠와 뭔가 제휴를 중단, 예, 멈춤 뭐 이런 단어니까 너무 좀 안 좋게 들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재정 관리라는 측면에서 힘겨울 때 예, 미리 나중에 힘겨울 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더 큰 희생을 치러야 되고 더 큰 이자를 줘야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잠시 멈추고 뭔가 좀 미국 시장 상황 그리고 생산, 판매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런 리비아는 먹을 게 많다. 뺏어올 게 없다. 얘들은 뺏길 거 없어요. 리비아는 뺏길 게 없어요. 지금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뺏어올 거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당연히 성장하더라도 나중에 테슬라도 오르고 리비안도 오르더라도 오른 폭이 다르다는 얘기. 같이 올라도 떨어질 때는 어떻게 떨어져요? 떨어질 때는 테슬라는 이렇게 떨어지고 리비안은 이렇게 약보합시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오를 때는 또 어떻게 오르냐면
반대로 리비아는 이게 급격하게 오르고 이 기울기가 급격하게 오르고 얘는 강보합 수준으로 오를 거다 이 말입니다. 물론 리비안도 나중에 3년 뒤, 5년 뒤에는 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조지아주 이제 공장도 설립되고 생산 대수도 이제 몇십만 대 수준으로 늘어나고 뭔가 덩치가 어느 정도 커져가면은 당연히 이제 리비안도 어느 정도의 그런 뭐라죠? 고밸류에이션 그때 주가가 중요하겠죠. 주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것에 직면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성장의 폭이 다르다. 조정받을 때는 적게 조정받고 오를 때는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게 테슬라와 리비안의 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판단은 뭐 우리가 나중에 3년 뒤, 5년 뒤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결과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물가, 금리,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또 짧게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CPI가 자 7.1% 시장 예상치가 7.3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하회하고 계속적인 이제 CPI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제 하락 추세 그런 것을 뭔가 방점을 찍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저께 미국에서 반짝 올랐다가 다시 싹 다 반납했어요. 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CPI가 이번에 뭐 떨어진다 만다 그런 거에서 누구나 다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유가가 지금 이만큼 유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유가가 이만큼 떨어졌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영이 CPI에 반영이 됐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질 거라 생각했고 제가 생각할 때 예상치보다 뭐 떨어졌다 한들 거기에 여전히 이 7.1%라는 것 자체도 높다 이거예요. 지금 미국 연준이 이제 곧 이제 발표하겠죠. 예. 4% 지금 현재 기준 이제 금리가 4%인데 이제 시장은 거의 이제 4.5%로 지금 거의 0.5% 이번에 올릴 것이다라고 이제 거의 이제 사실이에요. 거의 예, 확정적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이 이유가 중요하다라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 예, 이게 물가고 이게 금리다. 하면 어느 지점 되면 이게 크로스가 된다 이거죠. 크로스가 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금리보다 낮게 된다 이거예요. 이 크로스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지 물가보다 반드시 금리가 높아야 된다. 그래야 물가가 잡힌다고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좀 더 기울기가 가팔라진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전까지는 물가는 스물스물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금 여전히 지금 여기 물가랑 금리랑 아직 만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를 적용해도 아직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날랑 말랑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이제 4%에서 4.5%로 올리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접점을 만나겠죠. 하지만 여기서 접점을 만나는 여기서 시장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또 잘못된 뭔가 판단을 내리게 되면은 물가는 다시 튈 수 있습니다. 이거 무서워요. 진짜 계속 하락하다가 7.8, 7.7, 7.4, 7.1 이러다 갑자기 7.2가 나왔다. 7.1 다음에 7.2가 나왔다. 이러면 또 난리 나는 거예요. 예, 고개를 다시 쳐들면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연준에서 피봇은 아직 전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말까지도 이 금리 인상의 기조, 즉 인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인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하라는 게 나오려면 내년 상반기나 내년 말 가까이는 돼야 인하라는 이런 부분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지금 물가 상승률이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7.1도 굉장히 높다. 굉장히 진짜 높은 물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계속해서 속도와 강도는 줄어들지언정 인상 기조 그 자체는 그대로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를 4.5%, 뭐 4.75, 뭐 5% 이렇게 올린다면 어느 지점이 되면 그 크로스, 제가 물가하고 금리와 그 크로스 되는 지점, 예. 그 지점부터는 굉장히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지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동결하는 기간을 볼 거예요. 이 동결 기간이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더라도 이제 물가가 스스로 자연 감소를 하는지를 보는 그런 좀 관찰하는 기간이 될 거란 얘기예요. 이런 기간을 우리가 고려하면은 무조건 내년 후반, 뭐 하반기, 내년 말 이 정도는 가야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예? 그러니까 내년에도 연준의 피벗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뭐 만약에 혹시나 정말 그런 일은 저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설사 내년 말 돼서 만약에 뭐 인하를 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100도로 끓으면 뜨겁다고 했잖아요. 근데 100도가 95도가 됐다고 해가지고 안 뜨겁나요? 원샷 때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100도든 95든 예? 마실 수 있을 만큼 후후후 불어서 마셔야 되잖아요. 예? 똑같아요. 90도도 마찬가지고 85도도 똑같아요. 여전히 뜨겁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인하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아직 계속해서 이 인상 기조가 내년 말까지 후반까지 계속 이어질 것은 명실상부한 일이고 거기서 동결을 기간을 또 얼마나 가질 것이며 그 동결 기간에서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뜨겁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뭐 아파트겠죠. 예, 아파트 가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출구가 우리가 감당이 가능한 그 금리라면은 시중금리가 한 3%대예요. 3% 중반 후반대면은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 안 들어오고 그냥 정말 실수요자 위주로 정말 필요한 만큼만 자기가 자금을 갖다 쓰는 거예요. 막 무슨 5억씩 빌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집값이 만약에 8억이다 하면 내가 뭐 한 5, 6억 내 자본력이고 한 2, 3억 정도 이자를 한 3, 4%대 3% 중후반대 4%대도 센 거예요. 시중금리가. 근데 우리가 시중금리가 3% 중후반대 올라면은 기준금리가 얼마나 돼야 되겠어요? 기준금리가 3% 밑으로 떨어져야 돼. 2.5%에서 한 2.75%? 요 정도로는 기준금리가 떨어져야지 시중금리가 3% 중반, 그 정도까지, 중후반대까지 형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아파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국 아파트 가격, 그게, 하락으로 돌아선 게 올해 22년 6월입니다. 지금, 6, 7, 8, 9, 10, 11, 12, 12월, 지금 12월까지 한다면 지금 7개월 됐어요. 그래서 제가 1월부터 3년간은 최소 3년간은 하락한다는 제가 이런 금리 사이클, 설사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이미 높아진 그 금리에서 조금 이게 낮춘다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금리고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 금리 수준까지 떨어지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최소 3년 이상이고 보편적으로 제가 볼 때는 5년 정도는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의 기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여전히 보면은 부동산 카페나 어디나 뭐 부동산 관련 뉴스에 달린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여전히 아파트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하고 아직도 뭔가 희망을 품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이렇게 뭐 제 방송이 여러 명 보는 방송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은 아니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왜, 정말 면역 관항하게 아파트 가격은,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정부 이제, 보수 정권에서 지금 집권한 뒤로 계속 말은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뒤로는 계속해서 지금 규제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금리가 일단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거시적 경제 환경이 이렇게 안정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부동산 환경에 어떤 정책을 펼쳐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면적으로 다 할 수도 없어요. 대출 규제부터 해가지고 DSR까지 이랬다가는 이제 국제적인 왜냐면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국제적인 거기 때문에 공격받아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아직 뭔가 그 거품이 다 깔아앉고 뭔가 그 경제적 상처가 다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면은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터져버리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일단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뭐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원래부터도 그냥 원래 컨디션일 때도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지만 어쨌든 제 영상 뭐 기다려 주시고 또 제 또 KO를 또 기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한 덕분에 좀 빠르게 영상으로 좀 복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짧게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주제가 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좀 영상이 길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투자 판단에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